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운명의 밤, 주경기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기 시작하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던 화려한 전시관들이 서둘러 짐을 싸며 불을 끄던 그 고요한 시각, 유독 한 곳만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뱀처럼 끝도 없이 늘어서서 밤바람을 맞으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전시관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BBC의 베테랑 취재진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0년 올림픽 역사상 이런 풍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 그 자체입니다. 냉소로 일관하던 외신 기자들이 끝내 카메라 앞에서 목을 놓아 울먹이며 인정한 대한민국만의 저력. 과연 그 뜨거웠던 폐막식 밤 밀라노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BBC도 경악한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BBC 소속으로 전 세계의 가장 뜨겁고도 냉혹한 현장만을 골라 누벼온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보도블록부터 카이로의 뜨거운 모래바람까지 저는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올림픽 취재만 세 번째인 제게 이번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그저 수많은 업무 리스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메달의 색깔, 종합 순위의 변동, 그리고 화려한 개막식의 연출 방식. 제 머릿속엔 이미 기사의 뼈대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그 설계도 어디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예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회 초반 제가 바라본 한국과는 그저 수많은 국가 홍보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바로 옆에는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관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그 반대편엔 정교한 미학으로 무장한 일본관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띄우고 전시장 외벽을 거대한 LED 화면으로 도배한 그들 사이에서 한국과는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동료들과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김치와 케이팝인가? 조금 더 혁신적인 게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야. 제 냉소적인 말투의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 피에르가 거들었습니다. 제임스, 문화라는 건 결국 물량 공세야. 저렇게 조용해서야 누가 한국을 기억하겠어? 하지만 제 오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간 운영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국가 전시관 중 단 한 곳, 대한민국 전시관에만 S급이라는 전례 없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70년 올림픽 홍보관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완벽을 뜻하는 그 알파벳 한 글자가 한국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위원회에 손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비겁한 의심까지 들었죠. 저는 카메라를 챙겨들고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이런 점수가 나온 거지? 분명히 과장된 평가일 거야. 그런데 한국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공기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관 앞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고 일본관 앞에서는 인위적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한국관 주변은 묘하게 정숙하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인파가 소리 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의 끝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밀라노의 귀부인부터 배낭을 맨 동유럽의 청년들, 그리고 가슴에 오륜기 마크를 단 각국의 선수들까지. 그들은 무엇에 홀린 듯 한국관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중간에 서 있던 한 이탈리아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옆 나라 전시관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그 남성이 저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거긴 구경하는 곳이고 여긴 느끼는 곳이니까요. 어제 제 친구가 여기서 떡국이라는 걸 먹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눈물이라니요. 올림픽 홍보관에서 나눠주는 음식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자 신분증을 내밀고 관람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전시관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기대했던 화려한 홀로그램도 자극적인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관람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아든 한 노부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시관 한 구석에 마련된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입, 두 입. 고기 육수의 진한 향이 제 코끝을 스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고작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이 사람들의 무엇을 건드린 거지? 저는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음식의 정체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먹으며 감상에 젖는 거죠? 젊은 청년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답했습니다. 이건 떡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한 살을 더 먹으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약속의 음식이죠. 우리는 지금 밀라노에 온 모든 분을 우리의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신들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하고 있을 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식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취재하며 보아온 그 어떤 화려한 쇼보다 진심이 담긴 이 한 그릇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자의 냉정함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건 감성 마케팅일 뿐이야. 결국 올림픽이 끝나면 모두 잊힐 신기루라고.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관 감성적인 접근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음. 저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깊은 곳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 깊숙이 들어갈수록 제 확신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전시존을 지나자 나타난 기술 전시존에는 제가 예상했던 K-팝 홍보 영상 대신 대한민국의 정밀한 반도체 공정과 방위 산업 기술,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이 아주 정교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술력의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의 깐깐한 바이어들이 그 앞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고, 중동의 거물급 인사들이 한국 측 담당자들과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부드러운 외피 안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강철 같은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품격과 실력을 한 세트로 묶어 전 세계의 심장에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동료 마이클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우리 기사 제목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괴물이 여기서 깨어나고 있어. 마이클은 대답 대신 한국관 대기줄 끝을 가리켰습니다. 폐막이 다가올수록 줄은 줄어들기는커녕 전시장 로비를 지나 광장까지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홍보관 직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한국관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격차를 확인한 자들의 경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국관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차 기자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짜 이야기는 경기장이 아니라
바로 이 줄 끝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다. 당신들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어. 2026년 2월에 밀라노는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불어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성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들 준비를 하던 그 폐막 전야 메인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차가운 입김을 뱉으며 카메라 렌즈를 닦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대형 트럭들에는 화려한 로고가 박힌 전시대들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철수 시작이야. 다들 짐 싸서 파티하러 갔다고. 독일 공영방송의 리포터 한스가 제 어깨를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개막 초반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유럽의 강대국들과 자본의 힘을 과시하던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은 이미 불을 끄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시장의 절반 이상이 어두컴컴한 그림자에 잠겼고 바닥에는 뜯겨나간 시트지와 쓰레기들만 뒹굴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12년 동안 봐온 국제 행사의 전형적인 마침표였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이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의 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유독 한 곳, 마치 거대한 등대처럼 밝게 빛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관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철수 비용을 아끼려 서둘러 인부들을 부릴 때 한국관 앞은 오히려 낮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낮에 봤던 그 긴 대기줄이 줄어들기는커녕 전시관 건물을 한 바퀴 돌아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아무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음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다가간 그곳에서 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낮에 저와 설전을 벌였던 프랑스 기자 피에르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한국관 앞 계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그가 짐도 싸지 않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기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에르,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한류는 유행이라며? 파도는 곧 가라앉을 거라며. 제 물음에 피에르는 대답 대신 제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실시간 SNS 트렌드 분석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어. 이건 파도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해일이야. 피에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공식 해시태그보다 코리어 퍼빌리언 한국관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이 5배를 넘어섰고 특히 폐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꼭 가야 할 곳이라는 후기가 전 세계 언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자신의 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열기의 근원을 찾아 다시 한번 한국관 내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낮에 보았던 그 청년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처음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나요? 제 질문에 그는 쟁반을 나르며 짧게 답했습니다. 밖에서 떨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불을 끕니까? 저희는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그 한마디가 다시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탈리아의 노신사가 한국의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마치 가장 비싼 와인을 음미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꼭 우리 어머니의 품 같군요. 노신사의 혼잣말에 옆에 있던 노르웨이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2주를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경기는 끝났고 저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저는 진정한 승자가 누군지 알게 됐죠.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나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상처를 보듬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이라는 이름의 파동이 되어 밀라노의 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관 한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던 이웃나라 전시관 관계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질투 섞인 시선으로 한국관을 바라보더니 이내 자원봉사자들이 건네는 떡국 그릇과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짐을 싸다 지친 그들이 한국관의 온기 앞에 무장 해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일본관 스태프 하나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생각만 했지 정작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자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다해 준비한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는 그 오래된 진리가 이 첨단 기술의 경연장인 올림픽에서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며 불을 끌 때 한국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따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눈앞의 기적 같은 대기줄인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마침내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폐막식 기사 송고 준비됐나? 종합순위 위주로 보내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난 한국관의 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전부 갈아엎겠습니다. 메달 집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가 제 손끝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12년 차 베테랑 기자가 평생 지켜온 객관성이라는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이 밀라노의 밤에 불어넣은 것은 단순한 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첫 문장을 써내려가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역시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저기 좀 봐. 그가 가리킨 곳에는 한국관의 마지막 음식이 떨어지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기는커녕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올림픽의 성화는 내일이면 꺼지겠지만 한국관이 밀라노에 심어놓은 이 온기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셔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태극기가 유독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막의 기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셔터를 누르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제 가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감동만으로는 기사를 완성할 수 없죠. 저는 이 뜨거운 현상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설계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프레스센터로 달려가 국제행사 운영팀이 집계한 최종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제 모니터에 떠올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하는 한국은 제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했습니다. 한국관의 평균 체류 시간은 무려 23분. 다른 국가 전시관들의 평균이 7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배가 넘는 압도적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방문율이었습니다. 한 번 방문했던 관람객이 다시 찾아온 비율이 30%를 상회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이 올림픽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같은 장소를 2번, 3번 방문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저는 이 숫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전시관 구석구석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았던 그 따뜻한 감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과 치밀한 시스템이 빚어낸 완벽한 조각품이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센서들은 관람객의 움직임과 감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있었고, 그 흐름에 따라 조명의 밝기와 음악의 선율, 심지어 공기의 온도까지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었어. 거대한 인공지능 실험실이자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었던 거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비결은 단순히 떡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떡국을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는 신뢰 습도, 자원봉사자의 인사 각도와 목소리 톤이 주는 신뢰감, 그리고 관람객이 지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설계된 인간-공학적 동선까지.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IT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력으로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술 전시 구역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선 어제보다 더 많은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의 에너지 기업 관계자가 한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설명을 들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군요.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시관 벽면에 투영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교통체증이 없고 에너지가 스스로 순환하며 고령자들이 외롭지 않게 돌봄을 받는 미래 사회의 모습.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국의 기술로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그 믹스커피와 떡국은 이 거대한 기술의 빙산 위로 드러난 아주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자료를 보던 프랑스 기자 피에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방금 확인했어.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한국 측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 전시관을 영구 보존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군. 저는 전율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전시관은 행사가 끝나면 해체되어 고철로 팔려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 밀라노가 한국의 전시관을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다니요. 이것은 문화적인 인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력이 유럽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감동적인 수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수출 실적과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한국형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기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한류는 이제 유행 트렌드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었다. 그들은 문화를 팔아 사람을 모으고 기술을 팔아 세계를 지탱하며 정을 팔아 신뢰를 구축한다. 작성을 이어가던 중 제 모니터에 본사의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임스, 자네 기사가 예고편만으로도 BBC 뉴스 사이트 조회수 1위를 기록했네. 당장 최종고를 보내주게. 런던의 데스크도 뉴욕의 지국도 지금 이 미스테리한 한국의 성공 신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냉소적이던 전 세계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한 중동의 왕실 관계자가 전시관에 들어와 태극기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것은 메달을 딴 승자에게 보내는 경의가 아니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위대한 국가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기 나라를 지켜 세우는 유치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실력이 전 세계의 상식을 깨부수고 당당히 인정받을 때 터져나오는 경이로운 환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환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닦고 진심을 쌓아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라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한국이 가져온 온기는 전 세계의 겨울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걷기를 열망하고 있다. 기사 송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자로서 제 커리어의 정점이었고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경이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프레스 센터 밖으로 나오자 전시장 광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한국의 풍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과 고즈넉한 궁궐이 어우러진 그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조화. 그 화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외국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코리어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 섞여 있던 저 역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이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기사 송고 버튼을 누르고 난 뒤 프레스 센터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도 묵직했습니다. 마침내 올림픽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축포가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화려한 불꽃들을 뒤로한 채 저는 본능적으로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한국관, 그곳에 남겨진 진짜 이야기를 제 눈에 마지막으로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관람객으로 북적이며 뜨거운 숨결을 내뱉던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몸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각국 전시관 앞에는 거대한 지게차들이 들어와 철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거칠게 뜯겨나가는 합판 소리와 인부들의 고함이 섞여 들려오는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전시관.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입구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등불빛이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를 기다리는 노란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전시관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는 폐막의 해방감에 젖어 파티를 하러 가거나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난 다른 나라 스태프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일렬로 서서 전시관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이 며칠 동안 떡국을 나누어 주던 그 탁자를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관람객들이 남기고 간 작은 메모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경건하여 저는 감히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제게 떡국에 담긴 약속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던 그 청년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자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나요? 그냥 인부들에게 맡겨도 될 텐데요. 제 물음에 민준은 잠시 걸레를 멈추고 밝게 빛나는 전시관 벽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한국에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이 이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가셨잖아요. 그분들이 남긴 온기가 훼손되지 않게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공간을 예우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드리는 마지막 인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동안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누비며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제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민준의 맑은 눈망울과 그 뒤로 보이는 단정한 한국관의 뒷모습. 그것은 제가 평생 쫓아왔던 그 어떤 특종보다도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반도체 때문도 K-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훌륭한 도구였지만 진짜 힘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한 예우에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일어선 나라.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잘 살자는 약속을 지켜온 민족. 그 피땀 어린 역사가 응축되어 오늘 밀라노의 이 차가운 전시장 골목에서 품격이라는 이름의 꽃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을 짓밟고 일어선 적이 없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리고 진실하게 걸어왔을 뿐이다. 저는 그 깃발 아래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냉소적이던 BBC 기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그 깊은 사랑에 감화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 철수를 지켜보던 피에르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유행은 변하지만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두 베테랑 기자는 이 빈 전시장에서 비로소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제임스, 자네가 쓴 기사를 봤네. 정말 훌륭하더군. 하지만 내가 한 줄 더 보태자면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심장이 되었네. 피에르의 그 말은 이번 올림픽을 관통하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였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니 밀라노의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고했던 기사 끝에 딱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의 성화는 꺼졌지만 대한민국이 밀라노의 심장부에 켜놓은 불꽃은 이제 전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공항 대기실에 앉아 전광판을 바라보니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국관에서 나누어준 기념품과 믹스커피 봉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진 채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 온기를 전파하러 가는 사절단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메달을 딴 선수들도 개최국인 이탈리아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수만 명의 세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뜨거운 자부심을 느꼈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일궈온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의 상식이 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오를 때 저는 멀어지는 밀라노의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대한민국. 나에게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뜨거움을 다시 가르쳐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강렬했던 2026년 밀라노의 겨울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이름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이름의 위대한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 가슴 깊이 전해지셨나요? 멀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들려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를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궈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묵묵히 견뎌온 세월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밀라노의 밤을 밝힌 그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의 온기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끝없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따뜻한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널리 알리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